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임명진 목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엊그제까지 무슨 뭐 공천권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떠나갈 듯이 시끄럽더니 오늘 또 갑자기 무슨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여야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이 이제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뭐 이게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가. 아마 저는 뭐 이게 뭐 좀 지나친 추측일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동안에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다가 좀 멋쩍기도 하니까 뭐 이게 무슨 뭐 정치 문제를 나라 일을 좀 해본다고 한 게 아마 이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데 저는 여기에 꼼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꼼수요? 예를 들면 뭐 자기들에게 지금 쏠려 있는 국민들의 이 따가운 시선을 좀 뭐 피해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 세력을 좀 결집하기 위해서 이념적인 것으로 세력을 좀 모아보려고 한다든지 편가르기를 해서 그건 여도 마찬가지, 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히 뭐 여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뭐 여당 쪽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총선이 되니까 과거에 그랬듯이 뭐 이념적인 그런 대결에 그런 그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지 나는 그런 추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꼼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교과서 특별히 역사 문제는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학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과서가 좌편향적인지 뭐 민중 무슨 뭐 혁명을 가리키는 건지 뭐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그런 거는 무슨 일개 정치인이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고 뭐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그거는 재단할 일이 아니고 이건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가리키는 이 교과서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적어도 역사적 사실에 어긋난다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학문적인 영역이고 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정치인들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좌편향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학문적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정치인 기준으로 아니 그 얘기는 김무성 대표가 한참 우쪽에 있으면은 뭐 좌우라는 게 뭡니까? 이만큼 가면은 우쪽에 있는 사람도 가운데도 다 좌로 보이죠. 가운데도 좌로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아주 부적절한 그런 일이고 이렇게 교과서 문제나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재단을 하면 이거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역사 왜곡 그러지 말라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도 지금 뭐 아베 정권이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그 과거 역사를 지금 다 말살을 하고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비판을 하고 저 일본이 정말 문명 국가냐? 우리 이렇게 문제를 지금 국제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검인정 교과서 체제인데 그래서 8종의 역사 교과서 중에 어떤 거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교과서를 좀 보면 좀 뭐 이쪽이건 저쪽이건 간에 조금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덜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좀 편향되게 보일 거고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논란 없도록 조금 더 균형과 절제를 좀 발휘해서 교과서가 뭐 여러 종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사실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거는 그거 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학자들에 의해서 정부가 주선을 해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교과서 한번 보고. 그리고 원래 학자들의 논의라고 하는 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기다려야죠. 이게 만약 지금 이 정부에서 또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역사적인 방향으로 뭐를 교과서를 기술하면 다음번 정권 들어서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은 또 다시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라는 거는 결국 우리 역사라는 거는 이게 좀 일관성 있게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학문적인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너무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러면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나설 일이 아니다.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먼저 관련 발언부터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물론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지금 점점 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고용주 변호사가 이 박문진 위원장이 본래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평생 했던 일은 누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혹시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도 저기 직업병의 발로라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뭐 저건 난 개인적으로 뭐 그야 뭐 자기 믿는다는데 뭐 그렇게 뭐 생각한다는데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 양심의 자유를 누가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분이 지금 박문진 위원장이라는 공직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사장. 이사장. 더군다나 국감이라는 이런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거든요. 저는 저런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박문진 이사장을 관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이야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저런 중요한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온통 시끄럽게 하는 거는 난 그것만으로서도 나는 적절하지 않은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모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참 이게 적절하지 못한 그런 말이었다 생각해요. 개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그게 뭐 자유주의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박문진 이사장이라는 상당히 그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이사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뭐 MBC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보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거 박문진 이사장의 저런 시각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러면 이게 참 언론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주 이사장이 스스로 고치를 저는 이 문제를 본인이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사과를 하고 뭐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소신이다. 그 국감장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소신이에요. 자기는 확신한다. 그렇게 믿었다. 이러는 거니까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은 저는 그런 공직적 양손에 떡지지 말고 공적인 자리는 물러나고 자유롭게 나와서 뭐 법원에도 뭐 무슨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면서요. 뭐 있는 것 같다면서요. 뭐 이런 거를 좀 색출하고 이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분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이 고발했습니다. 이 뭐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고발한 것은 그 정보기관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를 이제 말하자면 발설을 한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뭐 국정원법 위반 아마 이렇게 고발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정보기관이 그 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지금 고발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자기네 기관에 총수였던 사람을 지금 국정원이 고발하는 사태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번만이 아니고 이 김만복 씨는 과거에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어요. 보면 뭐 선글라스맨하고 같이 옆에 인질 있었을 때 뭐 사진을 찍었다든지. 특별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부적절한 그런 처신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번 그 발언을 보면서 이 남북 문제 아닙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발설을 해서는 안 될, 특별히 남북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또 남북 문제라는 것은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비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거를 발설했다는 거는 앞으로의 남북 문제에 끼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대단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알 수는 있지만 뭐 한란이 있다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그걸 알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뭐 나중에 부인하기는 했지만 와전됐다 부인하기는 했지만 누가 그거를 믿습니까? 먼저 번 얘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소영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정원장이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임명을 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그런데 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데 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이 조사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가 뭐 처벌해야 되는 거죠. 처벌이겠습니다. 그러면 처벌해야죠. 그거 말고는 무슨 다른 방법이 그러면 없는 단단히 거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국정원장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처벌을 받고 그 퇴임 후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어떻게 국정원장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건 참 나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오늘 국회 이 법사위 국감, 네. 이 뭐 법사위 국감이니까 이제 사법부를 상대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으로 국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 이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박지원 의원이나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의 네. 얘기를 뭐 박지원 의원은 직접 본인은 얘기 안 했지만 그 야당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직 뭐 아직도 재판 중이니까 무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뭐 그런 사람이 무슨 국감 하지 말라는 해당 기관에 국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지 않느냐. 예. 또 여당 의원 가운데도 뭐 사법부에 지금 심사 대상인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건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고 이거는 기본적인 그런 그 공인으로서의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자기가 지금 거기서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국정감사를 하려고 나타나는 그 모습도 네. 사실은 보기에 민망하고 저는 애당초 사법처리 대상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게 법사위의 위원이 됐다는 것 자체도 아니 지금 뭐 국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네.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조차도 지금 어색하다 저게. 박지원 네? 의원이 스스로 사보임을 요청해서 네. 사실은 법사위원인데 다른 데로 갔다. 네. 이 재판 받는. 그러면 그래 또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야, 역시 박지원. 상식이죠. 그게.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었을 텐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공직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건가,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볼 건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 네. 이건 뭐 아나무인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하고 저런 모습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신뢰가 저버려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야당 사정도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그 통합전대, 뭐 조기선대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다시 연동돼서 논의 중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이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소위 비주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내분이 계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표가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도 만들어서 뭐 9차, 10차 네, 네. 무슨 뭐 혁신안도 발표를 하고 또 재신임도 물어보겠다 이래가지고 네. 뭐 한참 뭐 야당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재신임 받았죠 물론 네. 박수로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주류가 하는 얘기는 무슨 혁신을 어떻게 하나 뭐 그게 뭐 재심만 만장일치로 됐다 하더라도 지금 비주류의 생각은 이게 공천을 앞에 두고 저 혼자 문재인 대표가 하고 있는 걸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내려가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좀 대표만 해라. 공천권은 우리가 다 같이 행사하자. 지금 그 뜻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조기 전대 얘기 아니면은 무슨 조기 선대위 구성 뭐 비대위 구성 네. 이 문제는 끝없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야당이 싸우다가 보면 네. 결국은 다음번 총선도 참 이게 어렵지 않을까 그 많은 염려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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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같이 망하자는 거지 지금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 공천권을 네. 독점하지 않겠다. 네. 하여튼 이거를 비주류한테 보여주고 그
믿게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문재인 해법은? 대표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본래 야당이라는 게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야당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집단지도 체제였어요. 그것도 다시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 갖자 그거예요. 그 권노갑 고문이 얘기했다는 6대4 얘기 생각나네요. 아니 예, 주류 6, 비주류 4. 그분이 오랜 야당 정치를 한 분 아닙니까? 네. 김대중 무슨 김영삼 대통령 그분들이 야당 책임자를 할 때를 빼놓고는 집단지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 비주류라는 걸 인정을 그때도 합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문 대표가 혼자 무슨 당 대표도의 당권도 가지고 공천권도 가지겠다. 이거 욕심이 지나치면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정치인 장관들 이제 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뭐 다 돌아가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재 대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5명만 문제라면 또 다른데 그게 아니고 뭐 너무 굉장히 오래돼서 좀 피로가 누적된 사람도 있고 네. 또 그냥 장관이었지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네. 있을 것 같답니다. 그러면 이게 의외로 뭐 중폭 이상 정말 대폭 개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무슨 일인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참 인기가 있어요. 장관보다도 아마 예. 더 좋은 모양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장관 임명하는 거야 뭐 네. 그만두면 뭐 장관 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겠지만 이 청문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도 이 청문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네. 뭐 총리도 몇 사람 낙마하고 고생을 했는데 이거 아마 또 치르려고 생각하면 끔찍할 텐데 네. 사실은 저렇게 그 정치인 국회의원 장관을 임명한 것도 사실 청문회 때문에 저렇게 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이 예. 국회의원 중에 이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 청문회 잘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떨어진 사람이 거의 떨어진 사람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네. 예. 잘 넘어가야죠. 네. 뭐 이게 자기들보다 같은 뭐 사람들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저게 5명만 지금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이게 정기국회 끝나면은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네.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이제 이 개각을 단행하면 네. 그러면 뭐 12월 말이나 이렇게 될 텐데요. 빨라야. 네. 그렇게 하면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게 또 있기 또 때문에 남았죠. 뭐 네. 1월이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선거는 4월이고 그중에 뭐 한두 사람이라도 뭐 낙마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청문회 전국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게 공격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시점 잡기가 쉽지 않겠어요.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빨리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준비를 청와대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임명권자가 잘해서 낙마하는 사태가 없도록 지금부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뭐 인재들이 많이 있죠. 또 청문회 통과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보면 뭐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주변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뭐 인사폭, 그 인재 풀도 적은 데다가 또 뭐 그렇게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이러니까 늘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지금 개각 5명 또 플러스 또 몇 명 이게 지금 거의 중폭 내지는 대폭각 조각 수준의 지금 이게 그 개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네. 직면했는데 이게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잘하지 못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청문회 전국으로 가고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총선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예. 넓게 인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넓게 인재를 널리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네. 이 청문회도 정말 잘 통과하고 네. 야 진영이 괜찮다. 갖춰졌는데 괜찮다. 이러면 오히려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그럼요. 국정 운영에 탄력도 받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야당 보고도 추천해보라고는 좋을 것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야당 보고도 한번 추천해봐라. 그러면은 뭐 굉장히 청문회도 화기애애하게 그러니까 돌아갈 이것이 텐데. 분명히 부담이 많은 네. 그런 위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잘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 그런 박근혜 관점에서, 대통령이 이번 예. 이거를 잘 넘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후반기 국정 운영이 원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